1905년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바로 땅과 쌀이었습니다. 일본은 먼저 외국인이 조선 땅을 소유할 수 없다는 토지 소유 금지 규정을 없앤 후 1908년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합법화시킵니다. 1918년까지 한반도 전역을 상대로 대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수탈. 그렇습니다. 바로 땅의 주인을 명확히 해서 세금 착취를 더욱더 악착같이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무지주, 무신고 토지를 차지하는 것으로요. 당시 군대가 소유하고 경작하던 땅이나 지역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던 임야도 조선 총독부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전 국토 중 무려 40%가 조선 총독부의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수탈은 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땅에서 난 쌀도 수탈을 해갔는데요. 그래서 1920년부터 추진된 것이 바로 조선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관계 개선과 경작지 확대, 쌀의 품종 개량과 비료 사용을 통해 쌀 수확량을 증대시키는 계획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수확된 쌀은 40% 이상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또 1943년부터는 조선 식량 관리령이라는 것을 적용해서요. 모든 식량의 개인적인 거래는 금지. 자가 소비용을 제외하고는 식량을 일본이 싹 공출해가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자, 하지만 일본이 지정한 공출량은 실제 쌀 생산량보다 훨씬 높아 자가 소비용 식량도 남길 수 없을 정도여서요. 농민들은 말 그대로 촉은 목표로 연명하다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령을 공포합니다. 제4조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제8조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배급, 소지 등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38년 4월 1일 공포되고 5월 5일부터 일본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시행된 이 법은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식량을 수탈한 것은 기본이고요. 1939년 국민징용령, 1940년 식량 재고량 신고령, 1942년 목재 통제령 등 각종 물자를 수탈해 가기 위해 1943년 3월까지 공포된 법령만 무려 약 167개.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긁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특히 1941년에 시행된 금속류 회수령은요. 전쟁에 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구리와 고철 등의 금속류를 강제로 공출해 간 건데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마솥, 놋그릇, 촛대, 심지어는 벽에 박혀있는 옷까지 뽑아갔을 정도로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조리 수탈해 갔습니다. 와, 저 사진 저게 지금 가마솥 다 뺏어간 건가요? 그렇죠. 쇠붙이가 필요하니까. 저렇게 모아놓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국가 총동원법이 행한 가장 악랄한 일은 사람을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1939년 시행된 국민징용령은 처음에는 인원 충당을 못할 시에만 시행한다며 제한을 뒀지만 해마다 법을 개정하며 1943년에는 누구든 끌고 가도 제약이 없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1939년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군 관련 시설에 끌려간 조선인만 약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정치가 저 정도니까 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마침내 광복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한반도가 기쁨에 빠져 환호할 때 그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얼어 죽어간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할린으로 징용된 조선인들인데요. 1905년 러일 전쟁 승리 후 사할린을 점령한 일본은요. 사할린의 물자를 착취하는데 조선인들을 이용합니다. 당시 탄광 개발과 벌목, 비행장 건설 등의 명목으로 사할린까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들만 약 4만 명 이상. 하지만 그중에 한반도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 사이에 곧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죽일 것이다. 조선인들은 전부 스파이다. 이런 유언비어가 떠돈 겁니다. 결국 1945년 8월 17일 남사할린 가미시스카에서 일본 경찰이 조선인 18명을 스파이로 몰아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감추기 위해 불을 지른 겁니다. 광복 이후잖아요. 그렇죠. 광복하고 이틀 된 날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 후 학살극이 남사할린 전역에 퍼졌고 1945년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27명의 조선인들을 분도와 죽창 등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한 겁니다. 인간입니까, 저거? 이 학살극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전쟁 후에는 그 인구가 5,332명으로 줄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조선인 주민을 살해한 결과이기도 하다. 절반이네, 절반. 이 참극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쪽의 항구 도시 코르사코프로 몰려들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도 배를 태워주지 않았고 그해 겨울 4,000명 이상이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사할린의 조선인들은 아무도 한반도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20일) 새벽 완도 청산도 앞 해상을 지나던 배 한 척. 광복 후 귀향선을 타고 그리던 고향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은 225명으로요. 3명의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남 옥매광산 광부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부터 옛 일본의 군수회사인 시카마 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항공기 등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명반석을 채취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 항산면에 옥매광산을 개발해 광부들을 강제 동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군의 본토 공략이 임박하면서 일본은 제주도에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인들을 끌고 갑니다. 1945년 3월 새벽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가 배에 올랐고요. 하루 12시간이 넘는 고된 노역을 견디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고요. 또 발파 작업 도중 낙석으로 인한 심한 부상을 당하거나 숨지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근 6개월 만에 광복을 맞게 됐고 광부들이 어렵사리 배를 구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그죠? 네. 완전 벅차올랐겠죠.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그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청산도 앞 해상을 지날 때쯤 배는 원인 모를 화재가 났습니다. 왜 또 갑자기? 자, 놀란 광부들은 화재에 침몰하는 배를 나와 하나 둘 바다에 뛰어내렸고요. 새벽 바다에서 널빤지 등을 붙잡고 버티길 수시간 끝에 드디어 경비정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런데 그들은 한국인을 제외한 일본인들만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18명의 조선인 광부들은 그 차디찬 바다에 내버려둔 채 일본 경비정은 그 현장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뒤 당시 광부들이 제주도행 배에 올랐던 전남 황산면의 옥선 창에서 일부 유족들이 매년 합동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부일 뿐 이 비극적인 사건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네. 반가운 소식은요. 유족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이 더해져 수모비 건립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난 저런 게 진짜 인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야죠. 일단 살리고 봐야죠. 살려야죠. 어떻게 참 바닷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요. 뭐 이런 사건들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또 미래에 차지에는 정말 진정한 사고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일본이 그토록 은폐하려고 했던 기록, 가슴 아픈 역사, 위안부. 그런데 이 억울한 역사 속에서 아픈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분이 계십니다. 바로 고 김학순 할머니신데요. 위안부로 불교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잘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이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용기 있는 고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던 진실을 끄집어내는 데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에는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서 대구에 사시는 문옥주 할머님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로서는 두 번째로 증언을 하셨고요. 아픈 기억과 상처에 지금까지도 몸서리치시는 할머니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슬퍼하고 또 울분을 터뜨렸고요. 또한 위안부 피해 문제가 우리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 보고서에서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군대 위안부의 모집과 관리는 명백히 일본 정부 및 군대에 의해 자행됐다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현재도 일본은
세계 각국에 건립되고 있는 소녀상을 철수하라고 압박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라고 해서 절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야.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자, 그리고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주셨다면 가슴 아픈 역사 속에 가려진 진실을 쫓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7월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알릴 수 있는 영상이 73년 만에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네. 한국인 위안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영상인데요. 다들 겁에 질려있는 모습이 역력하죠. 너무 어리다. 자, 이 영상은요, 1944년 9월 중국 숭산에서 미중연합군 포로로 잡힌 위안부 7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요, 강성인 교수가 위안부 사진 자료를 연구하던 중에요. 한국인 위안부를 찍은 영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 거죠. 곧바로 연구팀은 2015년부터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묵혀있던 역사를 찾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고 또 보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진실을 쫓고 또 쫓은 결과 연구팀은 최초로 한국인 위안부 영상을 발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한국인 위안부 여성들의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사진 속 인물들과 영상 속 인물들이 동일 인물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결과 국내뿐 아니라 BBC, CCTV 등 세계 주요 언론에서도 다시 한번 이 위안부 피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의 하와이라 불리는 휴양지, 중국 최남단 하이난 섬인데요. 일제강점기 이곳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 조선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마을 한쪽엔 축구장 4배 크기의 커다란 공터가 있는데요. 이곳을 부르는 이름은 바로 천인갱. 이곳이 천인갱으로 불리는 이유는 1995년 중국 하이난성이 발간한 책 철발굽 아래 피비린내 나는 비바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왕의 항복 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천여 명의 조선 노동자들을 끌고 와 지하갱도를 파괴하고 무기와 물자를 묻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뜻밖에도 이 조선인들을 전부 살해해 한 곳에 묻었다. 이곳을 천인갱이라고 부르게 됐다. 천명을 묻어서 천인갱. 1943년 일제는요, 감옥에 갇힌 수형자들까지 강제 노역에 동원시킵니다. 무려 약 2,000명의 수형자들을 6개월만 일하면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받고요. 조선 보국대, 즉 나라를 지키는 조선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하이난 섬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자신의 몸보다 크고 무거운 철광석을 캐며 12시간 이상 군수시설을 건설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요. 또 일본군은 다치거나 아픈 사람들을 착출해서요, 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나무에 묶어서 숨이 다할 때까지 가차없이 매질하고 총알을 아끼겠다는 칼로 또 불로 정말 무자비한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알 아끼려고. 그러던 1945년 결국 일본 제국이 무너지자 자신들의 악랄했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먼저 강제징용자들에게 큰 굴을 파괴해 군수물자를 묻었고요. 그 옆엔 또 다른 굴을 파괴했는데 그 굴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무참히 학살해 강제징용의 진실까지 깊은 땅 밑으로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참고로 일본 학자와 제1교포가 결성한 해남도 근현대사 연구회 등에서는요, 조선촌 진상 규명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집단 학살의 실체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는 배를 탄 김구 선생과 15명의 동지들. 그들이 막 서해안을 통과했을 때 일본의 경비선이 나팔을 불며 배를 세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들을 태운 배는 경비정을 따돌렸고 무사히 상하이 황푸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 조선 독립투사들의 탈출을 도왔던 이 배 함장은 바로 아일랜드계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였습니다. 1907년 중국 단둥에서 무역회사 겸 선박회사인 이륙양행을 설립한 사업가였는데요.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쇼의 모국인 아일랜드. 1919년 1월 아일랜드가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시작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조지 루이스 쇼는 한국의 처지가 아일랜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게 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5월 쇼의 회사인 이륙양행 2층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이 설치됐는데요. 이후에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임무들이 수행됐고요. 조지 루이스 쇼는 회사의 선박을 이용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운반, 군자금 전달, 독립운동가의 출입국 같은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김사는 쇼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폭탄은 안동에 있는 영국 회사 앞으로 보내는 의료품 화물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 회사의 집에 있는 아일랜드인 테러리스트였는데 그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로지 동정심에 조선을 도와주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일본은 이런 조지 루이스 쇼를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계속해서 감시하다가 마침내 1920년 7월 11일 결국 쇼를 체포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수감 4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 단동으로 돌아온 그는 정의를 위해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일제가 이륙양행 매수 공작을 벌이는 등 갖은 탄압을 했지만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도왔던 쇼. 이런 공로를 인정해 1963년 한국 정부가 쇼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후손을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요. 오랜 수소문 끝에 다행히도 2012년에 쇼의 손녀에게 독립장이 전수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제시대의 잔재들,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오 기자가 집중 취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일제 잔재였던 집원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됐는데요. 이것도 무려 100여 년 만에 바뀌게 된 거라죠. 자, 이렇게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들. 칠판 위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걸려있는 저 태극기. 저 태극기가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뭔 소리예요? 자, 저렇게 국기를 액잔에 넣어서 게시하는 방식이 바로 일본이 천황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요한 일장기 게시 방법이었다고 하고요. 또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 때 잠 못 이루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수학여행 역시 일제의 잔재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말이 자,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1907년에 수학여행을 만들었는데 조선의 학생들을 일본으로 수학여행 보내 조선반도를 장악하고 열도를 우러르게 만드는 목적이었고요. 저런. 운동회나 국민 제조 또한 일제 군사교육의 잔재가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월 31일에 카운트다운 세면서 제아의 종소리 듣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제아의 종도 192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인근 일본인 사찰의 종을 빌려다가 종을 쳤던 게 첫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잔재네요. 뭐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남아있죠. 우리가 응원할 때 쓰는 이 파이팅, 영어 스펠링으로 쓰면서 영어로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잖아요. 예, 하지만 본래 파이팅은 복싱에서 시합 개시를 알리는 뭐 파이트에서 유행이 된 건데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잘 싸우라는 의미로 파이토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 구호로 변형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팅도 안 써야겠네. 일본식 영어 표현이라는 거죠? 그렇죠. 화이터 화이터 이러면서. 파이팅 대신에 아자, 힘내자. 아장 표준한 거예요? 네, 아자는 뭐 감탄사니까요. 으라차차. 전현무 선수 으라차차. 그럼 으라차차 좋잖아. 써야 돼요. 잔재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어요. 뭐 국기다는 방식, 태극기. 뭐 학교 그럼 명칭 바꾸자. 이런 거는 좀 약간 폰을 약간 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주 의미 있는 기사였어요. 이런 날에는 잃어버린 완고하던 형을 부르고 싶다. 윤동주 시인이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의 표시로 7개월 만에 중학교를 자퇴한 뒤 쓴 시 이런 날. 그때 그가 그리워하고 기대고 싶었던 완고하던 형. 바로 그의 고종사촌 형인 송몽규입니다. 같은 해 같은 집에서 태어나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고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닌 것까지 똑 닮았던 두 사람. 18살에는 꽁트 술가락으로 신춘문예에 당선돼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1935년 4월 그의 나이 19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기 위해 중국 난징으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낯선 대륙을 횡단해 그가 도착한 곳은 김구 선생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던 낙양군관학교 한인반. 그렇게 1년여간 군사 교육을 받았을 즈음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이 속속 체포되는데요. 송몽규 역시 일본 경찰에 체포돼 갖은 고문에 시달리다 겨우 석방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1938년 서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송몽규는 한국문학 동인 잡지의 간행과 문학작품 품평회 등을 열어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민족 독립을 위해서는 학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유학길을 선택하는데요. 그러다 1943년 7월 또다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한국인 유학생을 모아놓고 조선의 독립과 민족 문화의 수호를 선동했다는 죄목으로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된 건데요. 당시 윤동주 역시 이곳으로 끌려오게 되죠. 그곳에서 매일 밤 의문의 주사를 맞으며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결국 1945년 3월 7일 28세 청년 송몽규는 적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후쿠오카 화장터에서 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아버지는 화장을 한 뒤 뼈를 빻을 때 뼛가루가 튀자 주변의 흙을 모조리 쓸어 담으며 내가 왜 몽규의 뼛가루 한 점이라도 원수의 땅에 남기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으로 윤동주의 서시만큼이나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의 착잡한 심정을 표현한 송몽규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송몽규. 고요히 침전된 어둠, 만지울 듯 무겁고 밤은 바다보다 깊구나. 홀로 헤아리는 이 마음은 험한 산길을 걷고 나의 꿈은 밤보다 깊어. 호수군한 물소리를 뒤로 멀리 별을 쳐다 쉬파람 분다. 송몽규는 윤동주 시인과 참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시대에 저항했던 분인데 윤동주 시인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네요. 올해 개봉했던 영화 동주 때문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좀 울컥하더라고요. 특히 그 아까 뼈가루 울컥했어요. 그 네. 부분은 진짜 좀 울컥하더라고요.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비밀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 독립운동단체의 이름은 송죽회. 이들은 졸업 후 전국 각지의 교사로 부임, 애국 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토론과 공부를 통해 역사의식 고취, 망명한 독립지사들의 가족 돕기, 독립운동 자금 모으기 등이었는데요. 또 독립운동에 전면에 나선 여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920년 8월 3일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 평남도청, 평양부청, 평양경찰서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거사를 실행한 사람 중 한 명은 여성, 그것도 임산부였습니다. 바로 대한애국부인회, 상해임시정부 광복군 활동 등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인 안경신 여사입니다. 1920년 미국 의원 시찰단의 방한 소식을 들은 광복군은 세계 여론의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폭탄 거사를 계획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폭탄이 불발된 후 도피 생활을 하며 다른 거사의 기회를 노리던 안경신 여사는 그만 갓난아기와 함께 체포되고 맙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풀려나온 안경신 여사가 아들을 찾아갔더니 아들은 영양실조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죠. 충격에 빠진 안경신 여사는 그 후 종적을 감췄고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안경신 여사는 물론 유족에 대한 기록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는 1919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었다면 함경북도 화대 장터에서는 동풍신 열사가 만세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장터에 일본 헌병의 무차별 사격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동풍신 열사의 아버지였던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동풍신 열사는 죽음을 각오하고 만세운동에 뛰어들었고요. 결국 일본 헌병에 체포됐는데 악랄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17살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1912년) 고종의 손자이자 의친왕의 차남인 황족이 태어났습니다. 후에 조선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자주 표명해 일본인이 가장 경계하는 황족이 된 그의 이름은 이우. 이우 왕자는 곧 흥선대원군의 장손 이준용의 양자가 되어 운현군과 공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진 채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황족을 일본군에 입대시키고 일본인과 결혼시켜 식민 지배의 정당화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는데요. 그런데 1933년 12월 13일 조선과 일본을 모두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발표됩니다. 이유공 전학계업소는 중추원 부의장 박영효의 손녀 박찬주 양과 혼약이 내정. 동아일보 1933년 12월 13일 기사입니다. 평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 의지가 확고했던 이우 왕자는 박찬주와의 혼약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이 결혼에 대한 나의 신념은 확고하며 따라서 변경할 수 없소. 장차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오. 라고 말하고
결국 이후 왕자는 조선인과 결혼하에 조선 황족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일본 군인으로 일본, 중국, 필리핀을 떠돌며 귀국을 허락받지 못한 이후 왕자. 그의 소원은 늘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6월 이후 왕자의 가족은 잠시 조선의 운현궁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이때 이후 왕자는 조선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청원을 넣었다가 거절을 당하자 결국 다시 일본의 부임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1945년 7월 도착한 이후 왕자의 부임지가 히로시마였다는 겁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 피폭 피해를 입은 왕자는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맙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 이후 왕자가 강제 합사됐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인데요. 대한제국의 왕자 이후의 혼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묶여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던 고국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통해서 3.1운동 당시에 밀양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이끌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당시 이 만세운동을 이끌어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의 나이가 겨우 15살이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중학생이네.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 밀양 공립보통학교를 함께 졸업했던 친구들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들 모두 밀양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치자며 제안을 했고요. 이후에 다른 친구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뒤에 마침내 4월 2일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렇게 밀양에 사나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면요. 충남 천안에는 독립만세를 외친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공개한 3.1운동 당시의 판결문이고요. 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한이순, 민옥금 등은 당시 충남 천안군의 사립광명여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로요. 함께 양대리 시장에서 장날이 열릴 때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한 후에 주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리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죠. 이렇게 독립만세운동을 이끌다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던 이들의 나이는 당시 한이순이 13살, 민옥금이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으로부터 딱 71년 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수십 년간 애타게 기다려온 그 순간 온 나라에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을 텐데요. 이 수많은 영화 속에 등장한 그 감동의 순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뭔 소리야? 그 이유는 바로 라디오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항복 발표는 오직 라디오를 통해서만 흘러나왔는데요. 라디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려운 한자에 설상가상으로 잡음까지 섞여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웬만해선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광복의 시간을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었는데요. 이는 자유를 갈망한 죄로 수감됐던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따르면 8월 15일 해방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석방은 8월 17일경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대전 형무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광복 당일인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선언을 접하게 된 이들은 우리를 즉시 석방하라! 강력히 피력했고 결국 광복이 이틀 지난 17일부터 석방 수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비록 광복의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된 거죠. 그 순간을 우리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 시대 살았으면 저게 이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주변에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딱 보면서 그냥 바로 울 것 같아요. 기쁨보다는 뭔가 울컥함이 먼저 그 올 서름과 네. 고통의 시간들 막 떠오르고 4분 10초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숨죽이고 오직 한 사람을 지켜봤는데요.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Hyuna Kim.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려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보도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침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채와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어요.